두부를 한번 자르는 거 생각해 보시죠. 예, 두부를 자르는데 두부를 이제 저희가 뭐 두부 무침할 때 굉장히 얇게 자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두부를 굉장히 얇게 잘라서 만약에 밀리미터 단위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칼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칼을 쓰는 요리사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칼이 잘 날이 들지 않았다든지 예. 요리사가 초보라 그러면은 그 자른 단면이 어떻겠습니까? 거칠죠. 거칠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두부의 모양이 이쁘지지 않겠죠. 예. 반도체에서 반도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패터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두부를 1cm 정도로 자르는데 두부의 거칠기가 뭐 한 1mm 정도, 뭐 0.5mm 정도, 뭐 소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피지컬 단위가 15나노, 뭐 18나노 이러면은 이제는 이 물결, 막 거칠기 같은 그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런 거친 표면으로 많은 전자들이 사라질 수가 있고, 혹은 튀어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신호에 오류를 만든다든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칩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페일러까지도 만들게 되겠죠. 압도적 경제적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아건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정말 기술적인 측면부터 지정학적인 문제, 지리 경제학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 풀겠습니다. 저의 비밀스러운 취재원.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의 권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안 하시죠? 네, 처음입니다. 저 좋은 목소리와 저 풍부한 지식으로 항상 학회에서만 이야기하시던 분인데 네. 최근에 워낙 반도체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요즘에 한 초등학교 정도 다니면은 뭐 GAA 정도는 뭐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요새 그 체감하시기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한국의 국가 기관 산업화된 것 자체가 벌써 거의 한 세대 이상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것들은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의 스포츠가 됐을 정도로 이미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 우리는 반도체 기술의 혜택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반도체가 단순히 그냥 기업의 어떤 그런 생리들, 기술 생태계뿐만 아니고 그냥 국가 전반적인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그냥 이제 완전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전에 주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경제활동 인구의 뭐 한 7명, 6명 중에 한 명은 삼성전자 주주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으네요. 네네. 일단 제일 중요한 질문을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치포 우리 가입해야 됩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께서 다양한 채널에서 이미 이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우리 권 이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을 넘어서 이제는 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 면만 보면서 이 중요한 정책을 한 번에 결정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신중론을 얘기를 하시고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충분히 밸런스 게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한국의 체급이 뭐 이제 좀 작은 체급, 미들급 체급 이하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서 이런 밸런스 게임을 그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국의 체급이 굉장히 커졌고 경제 규모도 이제 10위권이고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키 플레이어가 된 지 벌써 오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히든 플레이어로서 밸런스 게임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 제재가 있기 전에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상에 있었을 때에는 뭐 딱히 밸런스 게임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체 반도체 수출의 60%가 좀 넘습니다. 뭐 사실 중국 전체로 따진다 그랬을 때 60%고 만약에 중국 메인랜드하고 차이는 홍콩을 분리하면 한 반 대 반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수출이 다 규제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칠포 동맹에 본격적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도 결국은 그런 제재를 하는 쪽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기업 대 기업의 얼라이언스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일종의 이제 폴리시 얼라이언스가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보면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실리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신규로 뭐 이제 중국의 3D 낸드 플래시 칩 공장을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거기 있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예. 노후화된 장비를 이제 뭐 신규 장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 한 단계 한 단계가 이제는 다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칩4 법안에서 이제 칩4 아메리카 법안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규로 특정한 기술 세대의 장비나 예. 소재를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뭐 시안에 있고, 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예전 그 플래시 공장을 인수받은 대형 공장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8나노, 19나노 노드 공정의 디램 공정들이 뭐 플래시 공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정들이 앞으로 한 2년 있으면 이제 노후화가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바뀌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좋은 장비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다시 또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이제 딜레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말려 죽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칩4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한국에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국은 파이널 프로덕트를 제조한다는 입장에서는 키 플레이어가 맞습니다만은 네. 그 밑에 티어 1, 2, 3급 그러니까 생태계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이제 초식 동물 그다음에 작은 육식 동물 조금 더 큰 육식 동물 고급의 티어들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 다양성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서는 많이 미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얼라이언스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티어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 더 극명하게 우리가 악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함부로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 예. 그러면 그 시장을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이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의 그런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뭐 이제 램 리서치나 예. 뭐 텔이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동북아에서 매출의 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뭐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평균 3조, 4조 와. 정도 매출이 나오고 뭐 그리고 이제 도쿄 일렉트론 공업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일본의 회사들도 한 3, 4조 정도 나오고 ASML 같은 경우는 5, 6조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업체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매출 규모만큼 또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뭐 대만에서 벌어들이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이 점점 규제가 돼서 만약에 그 시장이 사라지면은 전체 매출의 3분의 1에서 40% 정도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된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카운터 오퍼를 준 것이 그 시장을 미국이 흡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규모가 대략 6,900억 달러, 뭐 7천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030년 정도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뭐 많게는 1조 2천억 달러까지도.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부터 따진다 그랬으면 중국 시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예. 그 사라지는 시장만큼이 새로 생긴다. 근데 그 새로 생기는 시장은 또 고부가 가치 시장이 될 건데 그 시장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선권을 주는 셈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자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한다 그런 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은 어디다가 뭐 장비 깔고 소재 깔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줄게라는 그렇죠. 차원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거죠. 이제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리고 그냥 또 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개발된 특허 사용권에 대해서 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에 해당하는 이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특허를 활용했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혹은 그쪽 기술을
제3국을 통해서라도 보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제재들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동을 거친다든지 동남아를 거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려면 갈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한 단계씩 거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수준이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칩4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방향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최대한 한국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저희가 쟁취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FTA 협정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뭐 보통 이제 서로 시장의 수준이랄지 기술의 수준이랄지 산업의 다양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논했었던 적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 전문가를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품목별로 그냥 가격 정도만 맞습니다. 맞추면 되는데 맞습니다. 와, 지금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서 뭐를 트레이드 오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떤 정보들을 들어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의 세세한 예를 들어서 이걸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구조로 이걸 만들어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세세한 정보를 다 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리의 한 부분이 막혔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 누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장 너네 나라에 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줄 것이냐. 우리는 이만큼의 고용 인력이 사라지는데 너는 이만큼의 고용 인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뭐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부각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 세대 기술뿐만 아니고 앞으로 차세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차세대 기술 개발 관점에서도 한국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할 때 전략적인 제휴 협정을 할 때 한국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애칭 장비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노광 장비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제는 개발 단계부터 한국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기술 협의체를 만들 때도 미국의 업체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업체까지 미국에게 동등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뭔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저희가 어드밴티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얼라이언스에 한국의 소부장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세대 전에 일본 업체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이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티어 1, 2, 3급의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이 그렇게 생태계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특정한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기술 협력, 협의체 그리고 서로 간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기술 교류회 같은 것들을 했었고 일본 내부에서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세대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런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같이 구축을 해가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EUV가 점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DUV 시대에서 KRF나 ARF 리서그라피를 기반으로 했던 시대에는 ASML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노광기 업체 중에 일본의 니콘이나 캐논 같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같이 이제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공정을 같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본 업체들이 특정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대략적으로 로드맵을 공유할 수 있고 특정한 시점에는 이 기술이 나와줘야 되고 이 기술은 누가 담당하고 이 기술에 필요한 원료는 누가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따닥따닥 톱니바퀴처럼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후발주자들이 그 강력한 클로즈드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힘들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략 협정을 한다 그러면은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기술 표준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 협의를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특정한 어떤 뭐 유전체 방막을 우리가 만든다 그랬을 때 그 유전체 방막의 조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모든 공개된 문서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암묵질할지 뭐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도 국가 간 협상 단계에서 명문화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력이 있게끔 실효성이 있게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로드맵 단계에서부터 주의 깊게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기술의 어떤 그 기술이라는 특정 항목들, 그 특정 공급망들이 국가적인 협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업계하고 정부가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네네. 결국 협상은 정부가 해주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 정부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 테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그 학계나 산업계 그리고 정부와의 그 관계들은 좀 어때요, 요즘은? 뭐 여전히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진입했던 시점이 이제 80년대 초중반. 예. 그래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갈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정부가 굉장히 가이드를 잘 했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산학연 그런 이제 연구 협의체를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뭐 3메가 디램 개발 협의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3회가 네네네. 귀엽네요, 지금 네네네.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거의 한 이제 한 8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이제 한 40년,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협력 관계가 지금도 굉장히 공고합니다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정부가 계획하거나 정부가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요. 산업계가 훨씬 잘하고 이제는 뭐 이제 특히 특정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목소리가 더 잘 글로벌 시장에 다 전달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가 간 단위의 이런 협약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정부가 어떤 정보를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협상의 우위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또 어떠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같은 뭐 KSIA 같은 협회에서 더 많은 강력한 협력을 정부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런 기술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을 협의할 때는 지금 이제 연구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협의체를 만드셔갖고 서로가 이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일단 잘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어떤 핵심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그런 정보를 잘 공유를 해서 국가 단위에서 그런 협상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정보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더 많이 만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있었던 뭐 그런 차세대 리서그라피 학회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그런 미팅들, 학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학교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네. 우리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얘기를 네네. 우리 그냥 서론으로 한번 네. 던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잘한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오늘의 본론하고 곁다리로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다라 그러면서 이제 폭죽을 틔우기도 하고 네네. 야 근데 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고 해서 이게 그 비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뭐 딱 그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3나노 파운드리의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것도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뭐 어려움이 많은 또 단계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회사들이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도, 쇼오프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의 기술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나노 혹은 그 밑에 2나노 뭐 나중에는 이제 1나노나 이제 옹스트론 레벨까지도 저희가 이제 테크 노드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테크 노드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그냥 당연하게 사왔던 그런 공정의 최적화된 파라미터 조합들을 쉽게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나노 이상으로 예를 들어 100나노였다. 그거를 뭐 50나노로 간다. 그럼 절반 줄이고 네네. 뭐 그러던 게 지금은 이제 7나노 쓰던 거를 반 줄인다고 해서 3나노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테크 노드 단계에서는 스케일링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뭐 이제 10나노에서 5나노로 줄어드니까 뭐 이제 덴서티로 따지면 4배가 늘어나니까 훨씬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예. 실제 공정을 해보면은 이제는 그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리적인 선폭이 너무 작아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이트 랭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예. 뭐 5나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랭스가 18나노에서 한 20나노 정도 되고요. 예. 이제 3나노 같은 경우에는 16나노에서 뭐 18나노 정도. 2나노 같은 경우에는 14나노에서 한 15나노 정도. 예. 그래서 정말 1나노, 2나노 단위로 조금씩 이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 예.
그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고 또 게이트 간의 피치, 우리가 그걸 게이트 피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이트 피치들이 1, 2나노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통로도 줄어들고 네. 이거를 조정하는 것도 네. 정말 1나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예 그렇습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성능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피지컬한 사이즈를 줄이면은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피지컬한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거칠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칠기.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유를 하자면은 두부를 한번 자르는 거 생각해 보시죠. 예, 두부를 자르는데 두부를 이제 저희가 뭐 두부 무침할 때 굉장히 얇게 자르지 않습니까? 예. 두부 김치 같은 거 먹을 때. 근데 두부를 굉장히 얇게 잘라서 만약에 밀리미터 단위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칼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칼을 쓰는 요리사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칼이 잘 날이 들지 않았다든지 예. 요리사가 초보라 그러면은 그 자른 단면이 어떻겠습니까? 거칠죠. 거칠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두부의 모양이 이쁘지지 않겠죠. 예. 반도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패터닝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런 피지컬한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두부를 굉장히 얇게 자르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부 자른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들렸는데 네. 밀리미터 단위라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저희는 나노미터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노미터 단위에서 거칠기가 그러니까 뭐 두부를 1cm 정도로 자르는데 두부의 거칠기가 뭐 한 1mm 정도, 뭐 0.5mm 정도, 뭐 쏘쏘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피지컬 단위가 15나노, 뭐 18나노 이런데 여전히 LEW, LWR은 뭐 2나노 이러면은 이제는 이 물결, 막 거칠기 같은 그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친 측면이, 거친 사이드가 생긴다는 거, 거친 혹은 표면이 생긴다는 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를 이제 저희가 전자를 뭐 보냈다가 빼냈다가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런 거친 표면으로 많은 전자들이 사라질 수가 있고 혹은 튀어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신호의 오류를 만든다든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칩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페일리어까지도 만들게 되겠죠. 불량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깎지 못하면은 수율 관점에서도 굉장히 나빠지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3나노, 2나노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는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ARF 혹은 ARF 이머전 리서그라피를 쓸 수 없고 예. 그 다음 세대인 EUV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EUV는 훨씬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포톤 한 개 한 개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포톤을 쏟아버리면은 그 밑에 그 빛을 감광해야 되는 PR층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조도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빛들도 있는데 이런 조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RF 이머전 리서그라피에서는 뭐 단위 나노미터당 뭐 한 수백 개, 예. 뭐 100개 이 정도의 포톤이 들어왔다면 EUV 단계에서는 뭐 기껏해봐야 10개, 뭐 이 정도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100개 들어왔을 때 뭐 한두 개 정도의 보통 이제 초밥장인들 할 때 400개 바발에서 한두 개 정도 바발 차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DUV라고 한다면 예. 초밥장인 이번에는 10개의 바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개 빠지면은 손님들이 금방 느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바발이 많아졌네. 적어졌네. 근데 400개에서 한두 개 빠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10개 중에 한두 개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그때 있겠죠. 광자 하나 빠지는 것도 그렇게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보통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토캐스틱 이펙트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확률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이벤트가 생길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관점에서도 그렇고 공정 단계에서도 그렇고 점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수율이 예. 예전만큼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율을 예전에는 잘 잡았는데 왜 이 단계에서는 못 잡느냐? 위에 경영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 레벨에서 동일한 장비를 쓰고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장비는 동일한 에칭 장비나 예. 뭐 증착 장비나 이런 장비를 쓰고 그 바닥에서 굉장히 업력이 오래 쌓였던 그런 엔지니어들을 투입을 해서 수율을 잡아보려고 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펀더멘탈한 레벨에서의 이런 사이언티픽한 이펙트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해를 다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걸 공학적으로 잡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율을 잡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3나노 공정부터는 이제 핀팻 다음 세대의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아키텍처에 맞는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 이런 기술을 일단은 시연을 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에게 납품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일스톤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마일스톤들이 쌓이고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수율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겠죠. 다만 이제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를 한 걸 수도 있는 것이 삼성은 파운드리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2인자고 예. 1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잠재적 고객사들에 대해서 삼성이 적어도 기술의 면에서는 TSMC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한 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이제 생태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누적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비용의 절감 요소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고객사들을 아마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죠. 3나노라는 게 물리적인 특성은 같을 거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TSMC와 삼성이 말하는 테크노드 3나노를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리적 피처 사이즈 차이도 있겠고 그 내부의 어떤 덴시티 차이도 트랜지스터 집적도 차이도 있겠고 할 텐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3나노까지는 여전히 그동안에 많이 최적화가 있었던 그런 핀팻을 쓰게 되겠고요. 핀팻을 3나노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TSMC는 자신만의 그런 절연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누설되는 전류를 잡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팻을 어느 정도 3나노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지만 TSMC도 결국은 2나노부터는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는 면에서 아마 이제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TSMC도 거의 6개월 단위로 계속 딜레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하반기에 원래 3나노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2023년 상반기다. 뭐 다시 2023년 하반기다.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TSM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뭐 기술을 삼성이 먼저 개발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고객사한테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 자체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기술을 고객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1등하고 2등의 전략이 약간 좀 다르다고 보면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근데 TSMC도 지금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점유율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TSMC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기술의 난제를 극복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이나 TSMC나 지금 둘 다 고민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벌써 몇 년 동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거에 좀 역사적인 의미는 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좀 더 세세하게 뭐 중국 반도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국제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자유무역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냉전 종식된 이후에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한 세대 정도가 세계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어 몇 번의 위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야말로 이제 자유무역에 기반한 비용의 절감을 글로벌 단위에서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느 시점부터는 종합 반도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팹리스는 우리가 가져가고 장비는 일본에 그리고 메모리는 뭐 삼성, 뭐 한국에 뭐 파운드리는 대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각각의 팩터들을 글로벌 단위에서 이제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한 그 효과를 모두가 누리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 모델에 합의를 했었던 것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은 그 이제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소비자 전자 제품 시장으로 참여를 했다가 이제 많은 해외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했었던 중국의 인건비 그런 장점을 누리고자 중국 현지 합자 회사를 세우고 또 그런 합자 회사의 또 설비를 증설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점점 캐파도 늘려갔고 캐파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어떤 공급망의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 자체가 또 커지고 중국 경제가 팽창하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도 제일 키 플레이어가 됐습니다만 반도체 또 소비 시장으로도 제일 키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국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닌 타이완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기존의 그런 반도체 강자들이 그로부터 또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이 다시 선행 기술 개발로 투자되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선순환 사이클 모델을 그동안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예, 예. 지금까지가 이 부분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어떻게 보면 편익 예.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2018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그 대중 반도체 무역 제재. 기술, 네, 예. 그리고 이제 무역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경제적인 효과만 고려했었던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몇 가지 팩터가 더 추가되는데 그 팩터들이 경제성보다 더 중한 웨이트 팩터를 가지게 된 거죠. 가중치를 가지게 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이다. 뭐 군사적인 측면이다. 뭐 나중에는 이제 패권 경쟁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순히 경제성만 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나라가 경제성 때문에 국방을 외주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방은 결국은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그 나라가 스스로 주권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나라 국민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 본다면 이 반도체 산업도 이제 더 이상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핵심 이익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그 핵심 이익의 이면에는 그야말로 이제 국가의 안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외교 관계에서의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는 그런 포지션 싸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패권 경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작은 기구들이 또 정리가 되고 합종 연행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그런 포지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예전에 그런 경제성만 추구하던 모델에서 이제는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에 대한 측면이 다변수 함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가 되면은 이제는 경제성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선행 기술 개발이나 표준 싸움이나 나중에는 이제 시장을 처음부터 조직해 나가는 로드맵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아주 굉장히 클로즈드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자유무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잘하는 거 잘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해서 모두가 잘 사는 구조였는데 이제 이게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기조가 확 바뀌게 된 거죠. 그럼 경제보다 중요한 게 있고 그렇다면 이 경제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또 내줘야 되냐? 예. 반대로 무엇을 또 가져올 것이냐? 근데 다들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이고 지금 젊은 세대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도 하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해외에서 수입하면 됐다.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의 문제일 뿐이지. 예. 그냥 수입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해외 수입 물품을 거의 못 쓰고 있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경제 제재가 있었고 기술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반도체를 위시로 한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